2024년 좀 거창하게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한번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4년 한 달 지났잖아요. 예. 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요, 교수님, 침체나 위기라는 말로 출발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시작의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좀 일부 반등 시그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올해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렵겠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여전히 맴돌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계속 드릴 이야기는 그 약한 고리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우려점들 그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때 나는 이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좀 안 좋은 건 안 좋겠다라고 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경기를 바로 알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로 알자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한 10월에도 3개월 정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경제는 네.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좀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등 시그널들이 지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네. 전년 동월과 비교해요. 모든 그렇죠. 지표들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물가는 작년 동월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게 네. 물가 상승률이에요. GDP 증가율 이것도 전년 GDP보다 이번 분기 GDP가 얼마나 늘었나 다 그래요. 네네. 수출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 수출 대비 2024년 1월 수출은 얼마나 늘었나. 심지어 기업 실적도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게 대부분 전년 동월과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그 비교 대상이라는 2023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 지독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왔잖아요. 우리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수출액이 늘었다. 예를 들면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을 말씀드려 볼게요. 2023년 1월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이 네.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약 마이너스 32%가 그래. 그런데 2024년 대중국 수출액이 1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지 평년만도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 평년보다 2023년에는 30%가 떨어졌다가 네. 16%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여 기저효과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024년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이 2023년과 계속 비교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다.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체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가만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물가 상승률의 개념을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잡힐 뿐이지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쉽게 설명드릴 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어요. 이 컵이 200원짜리가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원이 200원으로 오르면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100%. 아니 200원에서 300원이면 200원의 반이 올랐잖아요. 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100원씩 올랐는데 똑같이 올랐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살짝. 100%에서 50%. 50%로. 살짝이 아니라 그냥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100에서 5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22년에는 약 한 5% 정도 올랐어요. 5.5%.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100원이면 5.5%가 오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3.6%가 오른 게 23년 가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2.6%가 오른 게 2024년 가격입니다.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또 2.4%가 오른다. 그럼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엄청나게 높죠. 가혹한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어떠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2.8% 그렇습니다. 떨어졌더라고요. 2%대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나의 체감은 전혀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8%로 3%대에서 2.8%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치솟은 그 물건 가격에서 또 2.8%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체감과 전혀 다른 경제. 경기 지표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뭐 금리도 또 떨어지고도 있고 시중금리도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수출 증가율, 소비 증가율, GDP 증가율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적으로 좋은 거랑 내가 체감하는 경기랑은 또 전혀 다르고요.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좀 계속. 오르막 올라가는 동안 힘들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하면
힘을 다해서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 올라왔는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2023년 안에 참 어려웠는데 24년 여전히 또 어렵다. 뭐 그런 경제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네. 금리도 떨어졌지만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머무는 단계로 올 네. 한 해가 펼쳐질 것 같다. 이것을 경제 전망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뉴 레짐이라고 아,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안 좋은 건 알겠어요. 작년에 최악의 상황을 또 겪었던 많은 국민분들이 체감을 하지만 네. 여기서 고착화된다는 게 우리 삶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명확하게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네. 뉴 레짐 시대가 오면 네.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변하나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니까 여전히 물가는 오른 겁니다. 맞았는데 또 맞는 느낌. 올랐는데 거기서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물가지표 발표될 때 뉴스에 나가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댓글이 악플이 담기는데 내가 경험한 물가는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지난달 배추 가격이 2,000원인데 오늘 갔더니 4,000원이다. 이게 물가가 떨어졌냐? 그거 통계 조작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데 오해 소지가 있었군요. 그렇죠. 잘못 이해하고 물가 계시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물가가 떨어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없었고요.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때, 팬데믹 경제위기 때 잠시 동안 잠시 몇 개월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연봉 낮춰서 이직하나요? 물가가 그런 떨어지지 경우도 않아요. 있지만 예.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된다. 그게 뉴 레짐인 거죠. 새로운 체제로 이제 굳어진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높을 것이고 2% 위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은? 그렇죠. 그리고 2%가 안 될지라도 여전히 이미 올라가 버린 물건 가격에서 또 여전히 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대국밥이 8,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근데 10,000원짜리가 2,000원 올랐었는데 이제 만약에 1,000원만 올라요. 11,000원이 돼요. 그렇게 물건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이 10,000원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다. 고물가인 거예요. 금리도 금리 인하가 거의 단정됐다시피 예견이 돼요. 근데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엄청난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보통 20년, 21년이거든요. 그때 팬데믹 때 금리 인하. 그 제로금리. 근데 그런 제로금리는 다시 오지 않아요. 왜요? 당분간. 위기가 아니라서예요? 그 팬데믹 때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렸었던 것은 경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대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이지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반복드리는데 맞아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달라요. 경제 위기는 달려가는데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달려가는데 이제 걷는 거예요. 다릅니다, 전혀. 경기 침체는 경기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L자로 꺾이는 게. 경제 위기는 V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예. 역성장했거든요. 네네. 그 역성장한 게 IMF 외환 위기 때 한 번 하고 네. 마이너스 5.1%. 그 아나운서님 인생에는 이 두 번의 역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네. 이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네. 그 밖엔 사실 경제 위기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시점은 거의 없어요.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나라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2008년 경제 위기 때. 네. 세계 경제가 뭐 미국 경제가 네. 역성장한 거지 우리 경제는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기가 아니고 경기 침체라는 것이고 그쵸. 경기 침체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2023년 그토록 어려웠지만 1.4% GDP가 증가한 겁니다. GDP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네. 22년의 GDP보다 2023년 GDP가 늘어나긴 늘어난 거예요. 1.4%밖에 안 늘어났다는 뜻이죠. 네.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한 2% 이상 GDP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그쵸.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다시 0%대로 인하하는 일은 현재로선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고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네. 전제로 깔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외환 위기 올 거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저성장의 고착화도 궁금한 게 네. 고물가가 올라가면 지갑 사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그러니까 GDP가 예전에는 2% 우리 경제 잘 늘다가 네. 전년 대비 1.4%로 늘었다는 것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헤드라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경제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굳이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종류의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숫자 하나로 표현해본,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서 그 나라 경제를 뭐 30시간 동안 얘기할 만한 분량을 함축시켜 놓은 그 아주 데이터인 거예요. 압축적인 지표. 그렇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수천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산업이 예를 들어 5가지만 있다 해볼게요. 그럼 5가지 산업의 평균적인 증가율, 전년 부가가치보다 올해 부가가치가 얼마나 늘었나, 평균적인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전통 산업의 성장률은 어떨까요? 2%를 밑돌 것 같은데요? 밑도입니다. 밑도는 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지는 사양 산업, 지는 산업들은 그 성장률을 밑돌 겁니다. 밑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증가할 수도 있겠죠. 때때로. 그렇죠. 그런 네. 산업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산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증가하겠죠.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인데 월급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에 또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월급쟁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안 월급쟁이 부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 월급이 담보될 수 없어요. 고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지는 사람만 있다는 뜻이고 지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것이고 고용 창출이 안 되면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불안해지면 여러분 소비할 수 있나요? 안 쓰죠. 안 쓰죠. 안 쓰니까 기업들은 어떨까요? 투자를 또 못해요. 더 투자 못해요. 경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를 유지시킨다. 네. 2% 이상으로 성장시킨다 하면 그 지는 산업 말고 이끄는 산업, 견인하는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산업. 성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네네. 유망산업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성장률이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2%가 안 된다, 1% 정도다. 그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밑으로 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는 산업. 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성장 산업의 반대로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 성장하기도 하는 산업들. 네.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기로는 음식료 섹터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지는 네. 산업은 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뀌겠지만 자, 계속. 이게 산업이라는 그 산업군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 산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네. 일반 자동차가 있고 네. 그리고 전기차가 있고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있어. 3단계 전환이죠. 일반 내연기관차,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그럼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반도체의 개수가 네. 일반 내연기관차에 평균 한 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 두 그 배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면 한 3, 4천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예요. 그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차 업계 하면 그냥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남권 같은 지역에 가서 뭐 울산 상공회의소, 부산 상공회의소, 양산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조찬 강의를 가면 거기 기업인들이 다 와요. 그럼 명함을 쫙 받으면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의 70%가 예. 자동차 회사예요. 다 자동차 회사. 부품주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자동차 관련 산업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의 개수가 네.
대략 한 2만 가지 돼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대략 한 15,000에서 17,000개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대략 3,000가지 이상의 부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네. 맞죠? 네. 근데 전기차 때문에 새롭게 요구되는 부품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사라지는 부품의 개수는 3,000개 이상인 거겠죠. 네. 그렇죠? 단순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00개 이상의 부품이 사라지는데 그 3,000개의 각각의 부품을 제조 공정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어떨까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먼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오늘 내일만을 고민하다 보니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나무가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네. 네. 근데 나무가 지금 부실해서 흔들리는데 나무를 더 꽉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나무에서 안 떨어지려고. 아. 근데 그동안은 버티죠. 네. 나무에서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 나무랑 같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데 구조적인 변화 속에 먼 미래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일 어떻게든 이 다른 부품 경쟁사랑 싸워서 이길까? 우리 바이어한테 뭐가 더 마음에 들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같은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지는 산업이 있고 유망한 산업이 있겠죠.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장률을 유지시키려면 지는 산업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신기술로. 그렇죠. 이 전기차 산업에 걸맞는 부품사로 그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끌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을 계속 둔다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지는 산업들이 쓰러지도록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그런 경제로 볼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도태되는 산업들이 가득하다면, 지는 산업만 가득하다면 우리 경제 악순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움직임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편승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 흐름, 그러니까 왜 그런 배경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뉴 레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요, 교수님. 진짜 네. 역대급 위기다. 라는 말이 많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위기는 위기인데 자산을 보면 부동산 가격, 주식시장, V자 반등 찍고 역대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또 분위기 좋았던 네. 이런 흐름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작년 11월, 12월에 주식도 좋았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또 주식 날아갑니다. 뭐 네. 개별 모멘텀이 있지만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 어렵다 그러는데 자산 가격은 왜 다르게 움직여요?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때 약간 인트로덕션으로 이거부터 가지고 올게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현상을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고 했습니다. The Gap, 그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 Wall Street, 금융가. 자산시장을 뜻해요. 아. 네, 그 자본가. 그리고 Main Street은 실물 경제를 뜻해요. 골목 상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굳이 따지면 네. 서민 경제.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되고 있다?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경제를 들여다볼 때도 실제 이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가 엇박자가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놓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면 주가도 떨어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네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분리시켜. 왜냐면 지나온 과거만 먼저 돌이켜보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안 좋았어요.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았다고요. GDP가 0.7%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주가는 가장 강한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와 이 자본시장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2022년의 경기가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2년은. 네. 근데 지나온 23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체감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어... 어쨌든 실물 경제만 보면 네. 22년보다 23년이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니까. 근데 주가는 22년이 바닥이고 23년은 그거보단 나아요. 그리고 나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전망해 드렸어요. 23년 주가가 나을 거라고. 네. 22년보다. 22년 10월이 바닥일 것이고 주가가. 23년은 그거보다는 회복되지만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이다.
2500선에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명확히. 맞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22년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고 23년의 경우에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2500선에서 맴도는 겁니다. 왜 맴도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20년이 제일 안 좋았는데 20년의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22년과 23년만 비교해봐도 23년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았는데 주가는 22년보다는 좋았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실물 경제의 움직임도 들여다보시되 결국 이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네. 바로 돈의 이동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 정해져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요. 네. 그죠? 아마도 여러분의 인건비 아니면 여러분의 임금도 여러분 노동력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에 대한 노동 수요가 많으면 여러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임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럽죠. 국제 유가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집니까? 원유 공급이 많냐? 원유 수요가 맞냐? 그걸로 국제 유가가 결정돼요. 주가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져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냐를 가지고 결정해요. 네.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실물 경제는 네. 가격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느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얼마나 느냐,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나 늘어나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는 게 경제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게 영향을 주고받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네.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을 본다면 네. 가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가격을 전망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불려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돈을 어떻게 틀렸어요. 불릴 거예요? 이 물에 담글 거예요? 돈을 여기다 물에 담궈서 싸게 불릴 거예요? 사서 높게 팔고 싶어요. 그래요. 네. 다 좋은 단순하게. 말씀이에요. 제가 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정의는 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재테크란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가 소득이 있어요. 월급쟁이는 소득이 있는 거, 근로소득이 있는 거, 그죠? 네. 그럼 그 근로소득을 그냥 현찰로 들고 있을까? 저축의 형태로 들고 있을까? 네. 아니면 주식의 형태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의 형태로, 코인의 형태로, 채권의 형태로, 금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돈을 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테크가 잘하기도 하는 거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의 이동을 봐야, 그러니까 월급쟁이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그걸 보지 마시고 네. 자산가들은 돈을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가들은 돈의 이동이 굉장히 민첩해요. 더 민첩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금리예요. 그리고 그게 돈의 이동을 만들어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자산가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굳이 힘든 마당에 돈을 이 시장에 두고 싶지 않아요. 은행에만 저축해도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줘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럼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금? 은행으로 은행? 이동합니다. 아. 은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23년 한 해 그렇게 경기는 안 좋았지만 은행들이 뭐 했다? 이자 잔치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돈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동시키면 돼요. 그게 뭐를 뜻해요? 수요를 뜻합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돈이 어디서 빠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이 금리가 올라갈 때를 뭐라고 해요? 긴축의 시대. 반대로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언제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경제 경제 위기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끌어내리니까 이 자산가들이 돈을 그냥 금리 0인데 저축금리 뭐 5천억을 넣어도 얼마 안 주는데 거기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옮길까요?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이동시킨다.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네. 주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20년, 21년 정말 팬데믹 경제 위기로 실물 경제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바로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돈의 이동이 달라져요. 그럼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 2020년, 21년 주가 부동산 가격 올랐고 2022년, 3년 제가 2022년 경제전망서 들고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맞아요. 23년 전망서 때도. 그때도 오셨죠. 근데 22년 전망서 때는 22년에는 주식하는 해가 아닙니다라고 디파인을 내렸어요. 주식하는 해가 아니라고요. 네. 긴축의 시대 때 돈이 은행으로 쏠리는데 왜 주식합니까? 이 얘기했던 거고 23년 전망서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는 경기 침체 오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오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왔고요. 네. 그렇지만 주가는 22년보다는 높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갈짓자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택의 과정이다. 이제. 그러니까 주식 할 사람은 하시고 하시지 말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축하셔라. 계속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22년, 23년 전망이. 왜냐면 22, 23년은 간단합니다. 긴축의 시대니까요. 시대를 구분지면 돼요. 근데 2024년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예요? 여러분이 애널리스트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업에 바쁘신 거예요.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현업으로 바쁘신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저랑 똑같은 수준으로 경기 분석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지면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지점이 어디로 또 전환되는지를 보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2024년은 자명한 게 뭐예요? 3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여전하고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지만 어쨌든 금리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다.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전환기다. 그래서 주가라는 관점에서는 22년보다 23년이 높고 네. 23년보다 24년이 높다. 주가의 레벨은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물 경기적으로는 22년이 좋았고 23, 4년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22년이 안 좋았고 23, 4년이 더 나은 거예요. 아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습니다. 실물 경기와 자본. 자선 시장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네.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그 돈의 이동성에 맞게 나도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월급쟁이 부자들은 월급쟁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올려놔야 돼요. 나를 네. 찾는 일을 많게 만들어야 돼요. 수요를 높게.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현업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경기 판단하고 뭐 분석하고 수출 지표, 소비 지표, 뭐 투자 지표 이거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의 판단을 들여다보시고 아 지금이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그리고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가는 시점인가 그럼 그 시대를 규명짓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잃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네. 저는 얼마 더 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보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선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 선행할까? 그 힌트는 뭐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자금의 이동 그리고 금리 이렇게 힌트를 찾으셔서 올해 좀 포트폴리오의 큰 틀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네요.